하면서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100+1에서는 리뷰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2년 한 3개월 정도 걸렸죠. 사실은 뭐 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녹화본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또 Q&A는 직접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국가 공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연휴라든지 이럴 때 빼고는 거의 매주 수요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적으로는 한 2년 하고도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지난주까지 이제 100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100회 라이브 서지를 하면서 우리 미르치과병원, 대구 미르치과병원 5층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뒤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송출해 주시고 또 이 기공물을 만들어 주시는 어떤 이런 정말 디지털 팀들이 함께 이렇게 엄청난 스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의 정말 오른팔 이렇게 수술팀, 왼팔 우리 영상팀과 또 디지털 기공팀, 또 여러 가지 또 IT 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뭐예요? 질문? 별걸 다 만드셨군요. 뒤에 나오잖아요. 100회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뭐 일일이 뭐 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았고요.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늦게 알아가지고 아쉽다 하시지만 제가 다시 다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 다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라이브 서질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임플란트를 공부할 때하고 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임상가로서 어떤 지식이 내 머리로 들어와서 또 내 몸속에서 소화가 돼서 다시 손끝으로 다시 표현되려면요 상당히 이렇게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숙성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시전에, 어떤 경우에는 슈처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본이나 또그 사이너스라든지 이런 특별한 테크닉에 꽂히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제 보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꽂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은 뭐 보철 과정은 없이 수술에 대한 라이브 서지리만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젊고 또 배우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울 게 있으면 그것을 캐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어떤 편집된 동영상보다는 어떻게 전체 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유튜브가 만들어지면 정말 라이브 서저리로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수술하면서 적어도 수술 파트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경우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또 임기응변을 통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100번 이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에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데일리 루틴한 정말 늘 하는 술식에서도 우리가 약간의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식들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뒤에 혹시라도 또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짧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포인트를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저리라기보다는 제가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 또는 팁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 아주 쉬운 케이스부터 또박또박 한번 정리를 해보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읽으라고요? 네. 1875 김기영 선생님, 네. 우리 친구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0회가 눈앞에 있네. 가능하면 늘 챙겨보고 있는데 임상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진심이 항상 느껴지네. 많이 배우고 있고 오랫동안 후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항상 건강 챙기시게나 술 한잔하고 유유자적하게 살아보세요. 그런 날이 곧 있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영 선생님. 그리고 또 다 읽으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박정건 선생님, 수술 임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아리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수술 동영상 다시 볼 수 있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제게서 좋은 케이스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장사꾼 된 듯한 뭐 세일즈맨 같은 그런 멘트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사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거의 35년, 36년 정도 해오면서 느꼈던 바를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새로운 테크닉이 생기면서 이렇게 적용했던, 어떻게 보면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테크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메가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을 실현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겠지만 기본 제가 진짜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기본 여러분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기본이 조금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저희 사부님들께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은 배우고 한 20년 동안은 또 사부님과 함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부님한테 배우고 사실은 열심히 했고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다 똑같이 갖게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의 메가젠의 행보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많이 튀어나왔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임상에 대한 불만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불만, 시술의 개념에 대한 불만을 거꾸로 되돌려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임플란트의 개념이 바뀔 때가 됐다.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게 있어야 되고, 뭐 임플란트가 이제 특별한 치료가 아니다. 그냥 엔도라든지 필링이라든지 크라운 같은 그냥 루틴한 시술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툴이라는 것은 임플란트 시스템, 보철 시스템 이런 것들도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읽으라고요? 영어는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영문으로도 이렇게 우리 조이스 방생도 열심히 참고해 주셨고요. 김현 선생님 또 뭐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요 부분이 아마
제일 라이브 서지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연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I'm a dentist, also doing implants from last 8 years, and I've watched your many videos. Every time I watched your video, I found myself as a beginner. 이 컨셉이 좀 다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게 I've learned lots of things from watching your videos and also got more confidence. Thank you for your contents. Yeah, 그래서 8년 정도 되셔서 5년, 8년, 10년 정도의 정말 많은 경험을 다른 우리 연자분들한테 배우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을 텐데 제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이올로직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예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의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또 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돌아보는 수술방 100회. 그 100회 동안 어떤 수술을 어느 만큼 많이 했는가를 보려고 하겠습니다. 라이브성 100회 하는 동안에 전체 조회수가 28만 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라이브 서지 제가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대구 미르치과에서 100만 유튜버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100만 유튜버는 달성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했던 시술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이 있었던 것은 역시나 이상한 수술.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술이었죠. 첫 번째가 1등이 너버리 포지션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7,000회가 넘는 하루 동안 이제 오픈했을 때 7,700회의 조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풀마우스 틴리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100번째 마지막 그때 우리 지신보 TV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치부 이렇게 리치가 많이 꺼져 있던 그런 케이스였죠. 소프티슈로서 이렇게 볼륨을 티슈 볼륨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그 케이스가 4,450 하루에 조회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순위로 보면 사실은 제가 아니라 우리 허준영 원장님이 소개했던 사이너스에 빠진 임플란트를 어떻게 빼느냐 이것이 사실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곤란해하고 좀 궁금하게 느끼셨던 파트이겠죠? 우리 허준영 원장님의 비디오가 28,000회의 조회를 받았고요. 또 역시 이것은 PDR렌인데 PDR렌이 소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왜 쓰는지 뭐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왜 쓰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숏 비디오였죠. 그게 역시 뭐 24,000회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또 숏 임플란트와 함께 이런 BD 커프에 대한 조회도 많았습니다. PDR렌은 지금 뭐 또 점점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생산도 하고 또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PDR렌 어떻게 쓰느냐? 아직은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 쓰는 한방. 저의 그냥 아주 심플한 답입니다. 이렇게 힐링 아직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나 또 뭐 전통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곳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불편함, 뭐 또 통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PDR렌을 2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인젝션을 해드립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금방 그 PDR렌을 맞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다, 불편함이 사라졌다라고 많이 하세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뭐 사용법이 어렵지도 않고 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PDR렌은 이제 좀 더 이제 내용이 밝혀지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의 좀 아픈 쪽을 좀 아쉬운 쪽을 많이 커버해주는 그런 좋은 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보면 역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액티브하게 치과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30% 정도이고 역시 열심히 진료하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이 두 층이 가장 많았고요. 또 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어떤 그 젊은 청년 치과 의사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18세에서 24세도 있었습니다. 아마 치과대학 학생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연세가 높으신 저희보다 선배이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을까? 역시 한국이 제일 많았고요. 또 뭐 미국, 대만, 터키나 인도, 베트남 등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국이 빠져 있었거든요. 중국은 유튜브가 아니라 독자적인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라이브 서저리 수는 약 3만 정도였고요. 또 이 채널에 팔로워 숫자가 이 라이브 서저리를 하고 나서 한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의 임플란트의 붐이라든지 또 임플란트 치료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10년, 15년 전에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의 질문하고 지금의 질문은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정말 제가 들 때 보면 제가 땀을 흘릴 정도의 샤프한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서저리가 중국에 있는 우리 임플란트 임상가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보시면요. 전체 100번 하는 동안에 381개의 임플란트가 사용되었고 블루 다이몬드가 거의 50%, 블루 다이몬드 커프가 약 한 17%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리가 좀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고 또 라이브 서저리 자체가 좀 더 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아리 임플란트가 약 30%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에너리지는 5개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다 구치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할 때 사용했던 아주 와이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리지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블루 다이몬드 커프 그리고 아리 사실 제가 이 세 가지를 거의 대부분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많이 했느냐? 풀마우스 케이스가 28%, 26%, 그리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가 22%, 사이너스 케이스가 20% 수술 건수입니다. 그리고 GBR이 16%, 시그니처 케이스의 11%, FGG와 CTG 같은 소프티슈 매니지먼트가 4%, 그리고 한 건의 너버리 포지션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 수술들을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텐데요. 풀 동영상도 별도로 올려드리지만 풀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디테일을 보고 싶다. 저 손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 아주 자세한 것을 보고 싶으신 분은 풀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흐름을 그냥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마우스 같은 이런 케이스를 한 두세 네 개 한 번에 합쳐가지고 그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좀 추격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100 플러스 2, 100 플러스 3, 100 플러스 4 이런 쪽에 뒤에 이어지는 것은 새로운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동영상들의 어떻게 보면 축약본 그리고 엑기스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그에 따른 또 질문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 다 성공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377개는 성공했고요. 4개가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일 율로 보면 1.05%가 되겠습니다. 어느 임플란트가 실패했느냐? 블루 다이몬드가 2개, 아리가 2개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 실패했니? 라고 또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패한 케이스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대개는요, 제가 좀 너무 금방지게 하다가
그러니까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헛발질했는 그런 케이스가 실패가 됐습니다. 제가 9번째 했던 이 아리 케이스에서 첫 번째 실패가 나왔는데요. 왼쪽이 수술 직후, 오른쪽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이제 재수술하고 난 후에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왜 잘못됐는가 보이시죠? 그렇죠? 임플란트의 아래 임플란트의 스레드 파트가 사이너스 속에 풍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고정은 조금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그러니까 팔라탈 본이죠. 팔라탈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서 스레드 파트의 인게이지먼트를 그렇게 잡아내서 이렇게 재수술했습니다. 8월 2일 날 우리가 23년 8월 2일 날 했고 8월 16일 날 했으니까 딱 2주 후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걸 빼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디렉션, 롱 디렉션이니까 디렉션만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고 바로 또 즉시 로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이었거든요. 전치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폐류가 안 좋아져 있으면서도 또 알베올라 본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디프레션이 커가지고 굉장히 긴 틴리지 에리어를 갖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아주 헤비한 지배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죠. 그래서 치아를 템포럴을 만드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상 상태가 이랬고요. 발치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앞에 언더컷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플랩을 많이 열었습니다. 발치를 한 후에 임상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팔라탈 월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팔라탈 월이 지금 뎁스 게이지라면서 임플란트 디렉션 인디케이터인데요. 그래서 팔라탈 월 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팔라탈 월이 어떤 디렉션을 가지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앞쪽으로 드릴링을 하면서 팔라탈 월을 따라가야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팔라탈 월 쪽으로 쭉 같이 가면서 밑에 있는 임플란트 본, 배잘본에서 인게이지먼트를 시켜야 됐습니다. 고정은 다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플라스틱 실린더 연결하고, 그리고 많이 꺼져 있던 부분은 O6 볼륨엑스를 가지고 이렇게 컨투리제이션을 시도했죠. 그래서 수술 직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빠져가지고요. 방향을 바꿔서 재식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 3개월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엑스레이 상태이고요. 템포레가 들어갔는데 워낙에 리치가 좀 좋지 않고 또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좀 많아가지고 FP1 또는 FP2로 하려고 했는데 FP2로 하기에는 너무 치아가 길어져가지고 핑크 포슬레인을 넣고 이렇게 해서 FP3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번의 수술로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러리까지 하고, 또 물론 좀 머추레이션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최종 부출물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죠? 최근에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CBCT 모습 보시면 그렇죠. 원래 초진 사진에서 보시면 아주 틴 리치가 쭉 이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쪽은 그렇죠. 거의 디하이선스가 바로 생겼었죠, 사실은. 그런데 진지바레벨은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요. 이것은 왜 실패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제가 발치와의 그라뉴션 티슈를 좀 덜 제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번에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는데요. 보시면 수술 전, 수술 후가 됐습니다만 수술 직후 그리고 리오피 후의 모습입니다만은 너무 14번이 라비알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데, 실제로 임상을 보면 그렇게 많이 라비알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 경우에는 그라뉴션 티슈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번 위치 보이시죠? 아니면 소켓이고 그라뉴션 티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었을 때 리치 폭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널 사이너스 그래프트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14번의 위치도 괜찮게 들어갔고, 거기에 리치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원스테이지 하지 못하고 그냥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고 14번과 15번과 뒤에 16번 사이에 그 디펙도 알로그래프트와 O6 플러스를 가지고 GBR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이게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9월 20일. 그 다음에 2차 수술한다. 3개월 뒤에 2차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앞에가 어센트레이션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팔라탈 쪽으로 각도를 바꾸고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밑에 파노라마 보시면 너무 이제 앞쪽으로 틸트 된 것 같지만 그 앞쪽으로 갔다기보다는 팔라탈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리제너레이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픽처가 팔라탈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버칼의 컨투어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오센트레이션은 팔라탈 본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차 다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세컨 스테이지를 통해서 템포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팔로우 상태입니다. 보시면 CT 상태에서 보시면 15번의 위치가 상당히 팔라탈 쪽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맞죠. 그렇죠? 버칼 쪽의 윗보는 좀 언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인터널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했던 것은 뭐 본 레벨이 잘 맞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악의 immediate temporization 가이드 수술과 함께 템포럴리를 immediate로 델리버리 하려고 했던데요. 이것은 사실은 서지컬 가이드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두 개의 가이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잔존하는 치아에 이렇게 기댄 그런 가이드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기존에 미리 식립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중간에 3번과 4번 33번, 34번에 대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로 수술을 하고 또 템퍼럴리도 바로 델리버리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그렇게 구치부부터 먼저 식립을 하고 뒤에 33번, 4번을 발치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경우 같았으면 차라리 이걸 발치를 하고 전체 한 방에 한 개의 스텐트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본의 앵커가 되는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투스 앵커드 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와블링이 있었고 특히나 저 제일 뒤쪽에 46번과 47번에 약간의 미스피트가 있어가지고 스테빌리티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템포럴이 미리 만들어둔 템포럴 델리버리 하니까 뭐 이렇게 굴곡도 많이 이렇게 졌죠. 그랬더니 약 한 3개월 뒤에 이게 딱 부러져서 왔습니다. 뒤쪽에 부러지면서 뒤가 흔들려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스포트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크라운을 너무 크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이게 47번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위에 available bone height가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프 52죠, 그렇죠? 52 BD 커프 4.4에 52 5mm 본에 들어가고 2mm 커프에 들어가지는 BD 커프를 사용하고 바로 스트레이트 악사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보철물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이제 47번에 대한 수술이 재수술이 만들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상악과 하악에 대해서 보철물이 다 델리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보시면 47번에 BD 커프 2mm 커프를 가지는 짧은 숏 임플란트이긴 하지만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싱글인 경우에도 저는 이 정도 5.2를 꽤 많이 씁니다. 싱글에 제2대구치에 4.4에 5.2 정도 하면 밑에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교합 조정이 잘 돼야 되긴 하지만 위에서 크레스탈 본 로스가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2mm의 여유를 주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패였습니다. 네 번째 실패는 역시 저의 실수였습니다. 어디가 실패했냐면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2주 후에 템포를 체크하면서 보니까 1월 22일에 원래 이게 1월 22일에 모빌리티가 생겨가지고 뺐습니다. 이게 수술을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요. 이런 상태였고, 이렇게, 이게 12번이죠? 22번입니다. 그죠? 22번의 각도가 조금 거시기 하죠. 보시면, 이렇게 너무 라비알 쪽으로 됐다. 제가 팔라탈 워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데 초기 고정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악사를 연결하고 컨토리제이션까지 하고 했는데 CT를 탁 찍고 확인해 보니까 불사, 그죠? 이렇게 12번은 조금 괜찮은데 22번 쪽은 픽처가 완전히 팔라탈 쪽에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체크하면서 재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CT 상태나 또 인트라올 엑셀을 보시면 이제는 임플란트 본 쪽으로 똑바른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사실 약간의 심플한 가이드 수술만 해도 이런 것은 피할 수가 있는데 제가 라이브 서저리 하면서 가이드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랩을 열고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이런 경우라면 특히나 심플 가이드 우리가 최근에 론칭한 원투 가이드를 쓰시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것은 임플란트의 실수라기보다는 온전히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포럴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지금 구칩으로 임시차를 연장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4가지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요.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2개였고 한 개는 그것도 역시 디그라뉴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스테즈과 스텐트가 제대로 안 맞아서 이렇게 찐빠가 왔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몇 가지 질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질문은 항상 중요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5개인가 정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먼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 원장님, 아리 식립 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ISQ가 60원절이에요. 커프가 길어서 그런가요? 어느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롱 커프가 있을 때는요. 이게 ISQ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크레스탈 본의 디펜던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아래쪽에서는 고정이 딱 잡혔는데 또 위에가 이렇게 허당으로 열려 있는 경우에 ISQ를 측정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밑에는 허당이라도 위에 코티칼 본에서 딱 잡히면 1~2mm만 딱 잡히면 ISQ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커프가 긴 영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커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쓴 본에 딱 강하게 터치를 하고 있으면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터치하지 않으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서션 토크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스레드가 완전히 본 속에 다 들어갔다. 그리고 강하게 토크 포스가 40N, 45N 됐다. 이러면 사실은 ISQ 굳이 측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레드 파트에 있어서의 어떤 어센트레이션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6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O6 볼륨엑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어시스트 볼륨엑스가 빼가 된다고도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다툼 덴탈이라고 원래 이 O6 볼륨엑스를 만든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였죠. O6 플러스를 만든 회사가 그게 이제 댄스플라이로 머지되면서 지금은 댄스플라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조는 역시 이스라엘에 있는 다툼 덴탈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O6 볼륨엑스 한 2mm 두께쯤 되죠. 이럴 때 한 절반 정도, 한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한 절반 정도는 골화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가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오식스 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바이오스 콜라겐처럼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두부 모양으로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 멤브레인 같은 걸 집어넣으면 보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름이 오식스 보온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허가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한 두 개 얻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한 케이스는 진짜 보온이 쫙 됐어요. 정말 이게 전치부에서 41번과 42번 사이에 있는데 보온이 완전히 이렇게 꺼졌는데요. 그냥 아리를 쓰고 공간이 완전히 비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오식스 보온을 넣어봤는데 보온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온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고요. 오식스 볼륨엑스도 똑같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안 돼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냥 소프티슈만 하고만 잘 인테그레이션 돼도 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전혀 보온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뭐 기대를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식스 볼륨맥스 같은 이런 것을 사용을 할까요? 이 근거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1980년도에 메이나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이나드라는 분이 페리오돈탈 티슈의 페노타입을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thin bone, thick bone, thick gingiva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thin bone, thick bone, thin gingiva를 갖고 있는 경우, thin bone이지만 thick gingiva가 있는 경우, thin, 그러니까 thin bone에다가 thin gingiva를 갖고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어떤 염증 반응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한 가지 티슈라도 두꺼우면, 그러니까 보온이든 소프티슈든 한 가지 티슈만 두꺼우면 염증이 왔을 때 스웰링으로 반응을 하고요. 둘 다 thin일 경우에는 리세션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이 메이나드 클래시피케이션의 핵심 이렇게 레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바를 왜 두껍게 만들어야 될까요? 왜 컨토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면 소프티슈 볼륨을 키워주는 겁니다. 소프티슈 볼륨을 키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틴신이 돼버리죠. 틴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지바 리세션이 생기고 또 비신미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오식스 볼륨엑스를 쓰시든지 아니면 어떤 본그래프트를 쓰시든지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시든지 이 소프티슈 볼륨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가 보온을 만드는 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 프로세틱 드리븐 임플란트에서 바이올로직 드리븐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정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CRP 보칠 타입을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 해줬는데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했거든요. 거의 한 20년 동안 SCRP로 했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길게 보면 틀림없이 이 탈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크루 타입입니다. 거의 100% 아주 각기 이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커스텀 앤드 시멘도 하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100% 스크루 리테인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철을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출판했던 그 BD and BDC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보철 파트가 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인 경우, 브릿지인 경우, 두 개나 세 개짜리 브릿지인 경우, 또 풀마우스인 경우, 또 앵글이 많이 재 있거나 풀마우스인 경우, 이 경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는 임플란트 세 개짜리 연결을 시켜서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 개, 한 개 뗍니다. 세 개를 연결했을 때 논문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논문도 많이 있지만 가운데 임플란트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세 개짜리를 했을 때는 한 개 싱글로 가고 두 개를 가지고 3유닛 브릿지하고 세 개 임플란트를 가지고 4유닛 하는 거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RP 자체가 저는 이제는 기술적으로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스크루 타입이 역시 여러모로 픽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보철을 쉽게 하려고 많이 심었죠. 요즘에 상악 같으면 8개나 10개쯤 심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전치부, 구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의 리스크 팩터를 분석을 해보면 힘의 포스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풀마우스 6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풀마우스로 연결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많은 실패를 자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6개, 많이 심어도 8개 식립을 하고, 하악의 경우는 만디블라 프랙처가 있죠. 가끔씩 입을 크게 벌리면 만디블 바디가 휘어져서 원피스로 잡으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상악은 저는 거의 악사를 쓰고 원피스로 그냥 스크루로만, 풀 질코니아, 풀 레진 해가지고 그냥 스크루로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캐드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정말 괜찮습니다. 옛날에 중간에 메탈을 인게이지 시키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철하시고, 우리 제 책에 혹시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원장님, 당뇨를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문제라고 이해하고 수술을 따로 피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브론제이 혹은 브론제이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수술하는가요? 사실은 제가 내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강외과에서 큰 수술을 하시는 그런 원장님이나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현상보다는 원리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저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뇨가 혈당치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얼마다 하면 해라 말아라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왜 그래야 될까요? 근본 이유가 말초 조직에 대한 블러드 서플라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수술을 하면 되겠죠. 너무 많은 포스를 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제 경험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단 환자를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뇨 수치, 당화 혈색소 수치를 보는 것보다 환자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환자분이 어떤 혈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치과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저는 그 혈색소 수치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여러분 환자분하고 사이에 케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분이 나를 믿고 따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 질환의, 질병의 근본 이유를,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면 되겠죠. 한 스텝 백하고 좀 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그런 수술을 한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브론제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의,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이 약의 원리가 뭘까요? 그냥 심플합니다.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를 줄이고, 왜냐하면 오스테오블라스틱, 그러니까 새로운 뉴본 리모델링 하는 능력이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가 커지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자꾸 보온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골 실질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타볼리즘이 슬로우하다 이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클라스틱 액티비티도 막 생기고 블라스틱 액티비티도 막 생겨서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플라스틱은 어차피 늦었어. 이것은 클라스틱이 안 되고. 그래서 데미지를 적게 주는 것이 맞다. 그렇죠? 클라스틱 액티비티 생겨야지 우리가 데미지를 트라우마를 준 보온이 없어질 텐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네크로시스 되고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줘서 이렇게 본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옛날에 했던 임플란트 주변에서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뇨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적게 주는 쪽에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환자가 얼만큼 절실하게 이 치료를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느냐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최소 침습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무조건 리퍼 해야죠. 뭐 이렇게 치과에서 섣불리 손대면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공학과를 전공하신 분이나 또는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을 만약에 생기면 이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깔짝깔짝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4가지나 있습니다. 적시 로딩 시 아무리 크로스 아치 스타빌리제이션 한다고 해도 분명히 임플란트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매니지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이야기는 하죠. 이렇게 뭐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속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딴 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만일에 제일 후반부 축방 임플란트가 이렇게 충분한 고정을 잘 못 잡았다,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그 제일 뒤가 하나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뺐다가 충분히 5cm 된 다음에 나중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 연결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잠깐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는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빠지면 빠졌네요, 새로 합시다 이러면 되죠 뭐. 너무 무책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는 뭐 실패와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한 임플란트 사이트에 본로스가 심하면 본이 차오기를 기다렸다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할까요? 마지막에 케이스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다려야 한다면 상부 보채를 빼고 있을까요? 불편하시면 빼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쓰시는 데가 쓰시다가 수술하는 날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적시 로딩 할 경우에 임상에서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은 편인가요?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2% 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지금 이미디어 사실 RE는 거의 다 이미디어 됐죠. 이미디어 템포라이제이션 다 했지만 이미디어트 로딩 한 케이스에서 제가 똑바로만 심은 것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너스 속에 들어가고 팔라달 본에 들어가고 또 한 개는 서지컬 스텐트 때문에 제대로 식립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거지 실패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정말 좋아졌거든요. 특히나 이 나이프 스레드를 가진, 그리고 초기 인서션 토크가 60뉴턴, 70뉴턴, 80뉴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뒤 임플란트 산업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저가 경쟁 속의 메가젠,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바꾸는 치과 진료. 원장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가 임플란트가 대세가 될까요? 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싸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게 갈까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임플란트 안 해 하시는 원장님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치를 찾아서 나는 2배, 3배 더 비싸도 탈이 안 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말 강남에서 너무 싸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싼 가격일까요? 정말 환자를 위해서 싼 가격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보면 사실 거대 자본에 의해서
치과 의료가 또 뭐 많은 경우 메디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너무 돈벌이로만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싸게 하면서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치과, 또 한편으로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환자분들한테 인정받는 치과. 그래서 이게 뭐 치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즈니스니까요. 그 방향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냐? 싸고 좋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은요, 새로운 재료의 등장일 겁니다. 지금은 AI라든지 뭐 이런 퀀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료들이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면 제약입니다. 제약 쪽에서 우리는 이제 그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질환을 치료할 때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내는 자연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고 정제하고 치료에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핵심 팩터만 딱 골라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죠. 저는 치과도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철물의 재료 이런 것들도 아마 정말 탄성도 좋고 일레스티시티도 있고 그러면서도 강도도 좋고 매니팩처링 하기도 좋고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타늄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그런 시도가 좀 있었지만 제 봐서는 아직은 한 20, 30년은 더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또 정말 신박한 재료가 나오면 모를까. 임플란트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디지털의 혁명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로봇 그리고 어시스트, 어널리시스, 보철물의 제작 이런 쪽은 거의 뭐 AI가 작동하는 그런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장악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한 10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그래서 디지털에 투자하는 거, 디지털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금 한 5%, 10%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강의도 가서 들으시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좀 사서 써보시기도 하고 재료 뭐 장비 이런 거 사는데 되게 돈 아끼시거든요. 이게 기업으로서 보면요, 그거 다 세금으로 다 공제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그거 뭐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거 안 쓰면 어차피 세금 다 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는 아주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껴봐야 되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느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100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제가 케이스 2개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를 바꾼 겁니다. 근데 말로 딱 표현하면요, 딱 2개의 단어입니다. 2개의 단어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써왔던 개념 또는 터미놀로지, 알베올라 본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베올라 본 리제너레이션 없어야 됩니다. 알베올라 본 프리저베이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개념 하에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 위치라든지 보는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 어쩌고 저쩌고 SL이 다 우리가 컨셉을 가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성공률과 실패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실패율이 있을까요? 정말 잘 된 경우는 뭐 잘 된 경우도 많죠. 그런데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트러블 케이스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10% 넘을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보철의 프로블럼까지 합한다면 거의 20% 정도의 실패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을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문제의 시작을
alveolar bone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alveolar bone은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변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 본을 찾아야죠. 변화하지 않는 일종의 스켈리탈 본이고 그것을 우리는 바잘본, 베잘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잘본을 자꾸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임플란트 쪽에서의 thread 파트의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3년간 제가 많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임플란트 본에 대한 오센트레이션만 그럼 중요하냐? 그렇진 않죠. 신미도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컨투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또 배운 것이 뭐였냐 하면요. 건강한 본이 티슈를 서포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본이 있어야지 티슈가 건강하다. 맞죠? 맞죠? 그건 100% 옳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본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의 실패율이 얼마쯤 될까요? 건강한 본, 정말 좋은 옛날에 옛날에 흡수되지 않았던 때에 본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몇 퍼센트 정도 생길까요? 논문들을 보면요. 30% 이상의 페일리어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10개 하면 3개가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퍼트들이 논문 내는 것도 그 정도인데 비기너들이 거기까지 따라가려면요. 한 절반은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 만들어서 진지발을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것이 이 메이나드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컨투리제이션이라는 것보다 소프티슈를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아주 심플한 long lasting synthetic 그리고 long lasting membrane 한 개 또는 컨비네이션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소프티슈를 컨디션을 좋게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디제너레이션이냐 컨투리제이션이냐 저는 컨투리제이션입니다. 그리고 알베오lar 본이냐 임플란트 본이냐 이 두 가지 개념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고 하시면서 진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패하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렇죠? 다른 원장님이 하셨는데 벌써 46번은 빠졌고요. 30번 때 3개도 이제는 거의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6번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까요? 우선 16번 먼저 쉬울 것 같아서 플랩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샌드위치에 대한 우리가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라비알 본이 없어졌죠. 물론 팔라탈 쪽에도 페리돈타이티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월도 없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버칼과 팔라탈 쪽으로 다 얇아졌습니다. 이럴 때 임플란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소프티쉬의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는 곳 어디? 팔라탈이죠. 그래서 그리고 샌드위치니까 익스포즈가 생기겠죠. 이걸 리제너레이션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팔라탈 진지바에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요. 리제너레이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레드가 노출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BD 커프가 딱 정답이죠. 그렇지만 이 라비알 쪽은 어떻게 하죠? 버칼 쪽. 이 꺼진 것을 그냥 두면 소프티쉬 컨투어가 아주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아나토미 힐링을 넣어서 진지바를 서포팅 하면서 그 바깥에 밑에가 완전히 꺼져 있는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본 매트릭스로 이렇게 서포팅, 컨투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뼈대라고 넣은 거 아니거든요. 좀 빠져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지만 이거 없이 소프티슈만 하면 다시 클랩스 되니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슈처를 했고요. 하악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강의에 이 슬라이드를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플랩을 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46번 위치가 완전히 꺼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이런 경우에 크리스탈 본 보기 전에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그 하방에 있는 임플란트 본을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얼마나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임플란트 본이 있지? 이것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배웠냐 하면 크리스탈 본 컨디션이 이거 완전히 다 꺼졌네. 이거 어떻게 버티컬로 이만큼 올리지? 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말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너브까지 거리가 6mm 정도 있었습니다. 6mm 있으면 저는 5mm 드릴링 합니다. 스타퍼 드릴 쓰시는 거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5mm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너브가 터치되니까 5mm를 쓰고 5, 4. 이 경우에는 위에 버티컬 로스가 많기 때문에 버티컬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mm 커퍼를 사용했습니다. 4.4mm 구치부 같으면 4.1도 튼튼하긴 하지만 4.4가 본 폭이 좋다면 저는 4.4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본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약간 릴리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지금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면 4mm, 5mm 정도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면 최소 6개월, 어떤 경우는 8개월 기다렸습니다. 멤브레인 안 터지고 잘 붙어 있으면 그때까지 환자는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세온트레이션, 임플란트 본에서의 오세온트레이션은 되게 8주 안에 끝나겠죠. 2달 안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주 후에 로딩이 들어가고 템퍼러리 하면서 그다음 소프트티슈 힐링은 12주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파이널이 들어가는 겁니다. 6주 후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10주 후에 템퍼러리가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가 템퍼러리를 언제 하냐? 소프트티슈는 계속 힐링이 일어나 있지만 템퍼러리 언제 하지? 밑에 임플란트 본에 들어간 스레드 파트가 오세온트레이션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얼마 만에 오세온트레이션 된다? 6주, 8주면 충분하죠. 어떻게 보면 more than enough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주 만에 템퍼러리가 들어갔고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렇죠? 소프트티슈가 어태친지바 여기다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브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냥 있는 케라틴 티슈를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쪽입니다. 여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한테 제일 먼저 왔으면 저는 바로 했을 겁니다.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텐데 제가 병원에 있는 날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후배님들이 딱 빼놨습니다. 친절하게도 발치하고 힐링을 시켜서 저한테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잔소리를 합니다. 보낼 것 같으면 네가 하지 왜 내한테 보내냐. 그죠? 아니 미리 뺄 것 같으면 자네가 하지. 근데 왜 저한테 다시 보냈을까요? 아직도 좀 리스키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플랩이 열렸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래도 본의 배잘본, 그러니까 임플란트 본 쪽으로 내려오면 본의 폭은 항상 넓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선 자연치가 빠졌던 곳. 여기는 뭐 본 폭도 좋고 하니까 그냥 노멀 임플란트 3.7mm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은 자, 발치 힐링된 위치 보면 힐링된 위치라도 좀 약간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게 스타퍼 드릴 지금 밑에 너브까지 6mm 밖에 없어요. 그러면 5mm 정확하게 드릴링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스타퍼 드릴 5mm 쓰면 안 되죠. 이게 거치게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 플래트닝 드릴을 쓰셔야 돼요. 플래트닝 드릴을 써서 이렇게 스타퍼 드릴이 딱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준 다음에 스타퍼 드릴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저는 5mm의 스레드를 가지고 커프가 4mm 되는 역시 BD 커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의 모습인데 보시면 모든 스레드 파트가 정확하게, 그죠? 5mm지만 정확하게 본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임플란트 본이죠. 그러면 오세온트레이션은 일단 첫 번째 질문, 오세온트레이션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리치가 꺼져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 올리면 진지바 라인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을 컨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를 통해서 많은 경우 라비알 쪽에 꺼진 것 한쪽 월만, 팔라탈 본은 있지만 한쪽 월만 없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양쪽이 다 없죠. 사면이 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똑같습니다. 단 보니 스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렇게 빌드업을 해주고 본 매트릭스입니다. 신세틱. 그 다음에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약간 릴리징하고 슈츠를 했습니다.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이고 2주 후에 스티치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어센트레이션 끝났죠? 이제 소프티슈 위에 있는 소프티슈 파트를 위한 본 매트릭스가 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도록 기다리는 거죠. 3개월간. 그리고 심플하게 세컨 스테이지를 합니다. 이것도 열면서 아니 본 파티클이 막 다 보이고 이거 다 굴러 나오는 거 아니냐. 뼈 안 됐네. 뼈 안 됐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뼈 다 될 것 같으면 요새 뭐 GBR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프티슈 만드는 겁니다. 본 만드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소프티슈를 어떻게 만들어요? CTG로 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신세틱 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철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색깔이 좀 하얗게 됐습니다만 최종 보철물입니다. 그렇죠? 수술 후에 6개월째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본 매트릭스 파티클 보면 저게 본일까 아닐까 궁금하시겠지만 저거는 본 아닙니다. 밑에 있는 스레드 파트 있죠? 여기가 진짜 본이고요. 여기가 본이 조금 내려갔네 라고 걱정하시는 분 내려가면 어때요? worst case가 뭘까요? 이 케이스의 worst case는 어떻게 되는 것이 worst case일까요? 보철물이 리세션이 쫙 다 와가지고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이 4mm의 머신드 커프에 2mm쯤 진지바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이 월스트가 아닐까요? 진지바가 2mm는 될 거니까. 그럼 어때요? 그러면 메탈 조금 노출되는 것밖에 더 있을까요? 밑에 보온이 녹을까요? 안 녹습니다. 모르습니다. 10년 뒤에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충분한 두께의 소프티슈 에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라기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게 끝까지 뼈 만드느라고 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실패도 많이 했고 지금은 그런 걱정도 하지 않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이렇게 10번대와 40번대인데요. 벌써 16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7월이니까 20개월쯤 됐습니다. 그때 진지바 레벨 보십시오. 16개월 뒤 1년 반 정도 지났는데도 레벨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수술하는 단계에서 엄청 편하고 거의 다 원스테이지 할 수 있고 로딩은 대개 8주에서 2달이나 3개월이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얼리 페이즈의 이지니스. 그다음에 레이트 이제 봐야 되겠지만 레이트 페이즈에서 이 정도 예우를 가진다면 여기서 진지바가 조금 내려온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본 로스에 대한 걱정만큼 될까요? 한 케이스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3세이시고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47번에 생겼고요. 46번 치아가 루트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이제 발치를 했습니다. 자, 디그라뉴레이션 했습니다. 디그라뉴레이션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 알베올라 본에 대한 우리의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것을 다 어떻게 리제너레이션 시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기다려. 그냥 본그래프트 좀 하고 슈트해서 한 반년 기다렸다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베올라 본과 또 임플란트 본을 구분할 줄 알게 됐습니다. 너브 위에 있는 루트 에이펙스까지가 알베올라 본이죠. 그 하방에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본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술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4mm 정도 이거 몰라는요. 4mm 커프면 충분합니다. 몰라 이미디어트 할 때 스레드는 분명히 본 속으로 이 경우에는 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사 부분을 7mm를 그냥 본 속에 딱 들어갔고 4mm 정도 위쪽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본 매트릭스입니다. 본 매트릭스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완전히 또 장사꾼이 되는 순간인데요. 그냥 보마인보다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고 원스테이지입니다. 당연히 밑에 고정이 아주 잘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뭐죠?
zone of contorization, alveolar bone area는 zone of contorization이고 하방은 zone of occentration. 이렇게 원스테이지 같습니다. 언제 로딩하죠? occentration zone만 안정이 되면 되죠. 6주에서 8주입니다. 8주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temporary하고 final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옛날에 같으면 GBR 하려고 하고 릴리징 인시전 해가지고 땡겨 올리고 그러면 어태진집 없어지니까 2차 수술하면서 또 끄집어 내리고 프리진집 발크레타 하고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도 중간에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컴플리케이션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잖아요. 뮤코진지발 베스티뷸라 정션, 뮤코진지발 정션 이 베스티뷸를 움직이지 않으면요. 거기서 오는 어드밴티지만 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보출물이 들어갔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이제 얼마쯤 됐냐면 1년 됐습니다. 그렇죠? 24년 5월이고 25년 6월이 됐습니다. 뭐가 변했죠? 진지바 라인 괜찮죠? 안에 있는 보온의 라인은 이제는 이거 뼈가 진짜 뼈 된 것 같네? 라는 느낌도 들죠, 이게. 그쵸? 진짜 뼈도 되겠죠? 이게 본 매트릭스가, BCP니까 상당 부분은 아주 탑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랫부분에서는 뼈가 이렇게 채워져 오겠죠. 또 위쪽은 소프티시하고 엉켜 있겠죠. like, O6 볼륨엑스처럼. 그래서 지금 1년 지나고 샀을 때 본 모양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대단히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고민하면서 GBR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GBR 케이스 안 보여주느냐? 제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100회 마치면서 여러분께 그동안 제가 쭉 해왔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은 계속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못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팀한테 주셔도 되고 제 전화번호, 카톡 다 열려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런 또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항상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비디오를 쭉 흘러가면서 한 어느 정도 테마가 지나고 나고 또 질문이 쌓이면 제가 한 번씩 등장해서 또 이런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오늘 라이브 때 올라온 댓글이 오늘 지금 라이브 지금 이거 하면서 질문 올려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15분이 지났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댄사나 미카 같은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상동 거상을 하는 경우에 막 천공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천공이 된 거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보면 반나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면서 생긴 홀은 작기 때문에 바로 라테랄로 간다. 라테랄로 전환합니다. 그냥 바로 인시전을 더 넣고 그다음에 라테랄 윈도를 만들고 들어 올립니다. 이 정도 퍼포레이션은 라테랄로 들어 올리면 저절로 다 클로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 하나 넣어주고 그냥 그래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크레스탈로 할래. 그러면 2달 또는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킹콩 선생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식과 스킬을 배우고 무엇보다 원장님의 환자 대하는 진실된 마음을 배우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진짜 테크닉은요 쉽게 배웁니다. 근데 환자를 대하는 마음, 환자분들은 우리한테 뭘 원할까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환자분은 모릅니다. 제가 어떤 테크닉을 쓰는지 환자분은 모릅니다. 환자분은 원하는 것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치? 잘 될 거라는 격려, 그리고 아이 컨택, 원장님하고 환자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내가 치료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라는 이 말 자체를 환자분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자를 진료할 때 그냥 차트 보고 이해 말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해줄 거니까 수술하기 전에 진료를 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환자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도록 하고 항상 웃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경우에도 웃으셔야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혜명 시온치과 선생님 100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콩 선생님 비디컵을 심을 때 나사 있는 부분을 골래에 심는 게 원칙인데 간혹 필요해서 한두 개 노출될 때 고유식 하게 되는데 동전골 먼저 하고 그 위에 컨토리제이션 쓰는데 합성골 써도 되는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레이어하면 우리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하죠. 밑에 그래도 동전골이 본을 더 잘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먹고 위에 하는. 근데 이런 경우는요, 그 리시피언 사이트에 힐링 포텐셜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켓이에요. 소켓이고 노출됐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다 채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본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 나사 한두 개 같으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버칼 디하이슨스 생긴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코티칼 본 옆에서 노출된 거 아니면 사실은 안 하셔도 아무 보험 그랩다 하셔도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버칼 쪽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코티칼 본이고 정말 본 리저너레이션의 월스트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좀 GBR의 원칙을 지켜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 밑에서는 노출 좀 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본 로스가 생기는 원리가 뭐죠? 플렉입니다. 그렇죠? 플렉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커프가 이만큼 딱 맞고 있어요. 소프티슈 베리어가 딱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 따라가지고 박테리아가 쭉 내려와가지고 밑에 인펙션을 일으킬까요? 잘 안 일어납니다. 너무 한두 개 스레드만 노출됐다면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임스 리 선생님 아쉽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시즌2 안 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기영 상무님 멕시코 출장지에 남깁니다. 100회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매가 전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비전, 임플란트에 대한 진심과 진실을 꾸준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우리 권경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마크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ICY 때문에 오셔가지고 아주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JG 아쉽습니다. 시즌2 찾아가는 박광범의 골목 수술방. 임플란트 하시는 원장님들 병원에 방문 원포인트 레슨 제가 손오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진짜 갑니다. 정말 이분은 한 원포인트만 해드리면 이것만 극복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제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십시오. 네. 그리고 꿈희망승홍님 원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활동해 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럭키가이생님, 하악 진치부에 BD 커프를 심었는데 어쩌다 보니 커프가 순측이 아니라 설쪽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스레드 부분은 본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단 이제 보철물이 이쪽으로 노출되는데 그럼 보철물 엑시스가 너무 링괄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게 악사를 쓰시든지 커스텀을 써가지고 보철 엑시스만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슬쪽으로 가든 순축으로 가든 문제 없습니다. 덴탈킹 선생님, 대표님 많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컬 치과에서 범용 라인과 아리 BDC 사용하다 보면 보철을 다 따로 구비해야 하니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BDC 같은 컨셉을 애니원이나 ST에 보철 호환되는 라인업을 만드실 계획은 없을까요? 강도가 안 나옵니다. 하고 싶죠. 사실 이런 거 저희들이 만들면 저희들도 골치 아프거든요. 보통 임플란트 라인 한 개에 부품이 몇 가지냐면 600가지쯤 됩니다. 임플란트 종류가 120에서 200가지. 길이, 폭, 다 하면. 보철 어버트먼트가 또 한 400가지 이래 되거든요. 하나라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지만 애니원에다가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사서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얼마 한다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확 전환시키십시오. 저는 BD로 확 전환하십시오. 이제 anyone 쓰지 마시고요. ST 싼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전환하시고 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예후가 좋은 진료를 하셔야지 뭐 자신 있게 환자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오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블루 다이몬드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써왔던 한 열 몇 가지 임플란트 시스템 중에서 정말 짱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손대 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Can we have English subtitle, please? Yes, in 3 hours later, 4 hours later, you will have English subtitle. 네, 정빛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실패한 케이스를 보여주신다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Can we have send some number of WhatsApp to contact? WhatsApp. You can find me at WhatsApp easily. Okay? Dr. Park. Or Dr. Park. Park Gangbam. Then you will see my face on WhatsApp. 정모인 선생님, 상악동 1mm 정도 임플란트 수술하신 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제로 보너스 컨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샵하시네요. 그죠? 요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원장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유럽에, 한 분은 LA에.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여기서 1mm밖에 없는 경우에도 동시에 수술을 할 수 있으면서 제로 보너스 컨셉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곧 론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매거진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혁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젤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승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매거진 차이나 선생님 혹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후에 유가고주 긁어내고 아랫부분과 버칼본 사이에 뼈가 있습니다. 아래 구치부와 버칼 링구알 사이드에 뼈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초기 안정성도 없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본 파티클을 넣고 커프를 당겨서 봉합하며 후기의 골결합은 어떻게 되나요? 커프 부분은 골결합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소프티슈 존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진지바 라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릴리징해서 이렇게 코로널 포지셔닝, 어드밴스 플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아리가 중국에서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인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호 선생님 100회 라이브 서저리 축하드리고 식자의 열정과 존경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도 선생님 100회 수술 감사드리고요. 가장 기억에 남은 수술은 하치조 신경 변이술인데요. 그 환자분 넘리스 없이 잘 회복하셨는지요? 네.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할 수술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너스 그래프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하셔야 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는 정말 심플합니다.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요새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너블 리포지션도 똑같습니다. 스카이볼트 선생님 다음을 기약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당연히 가고요. 가끔씩 제가 이 라이브 서저리 방을 폐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또 재밌는 케이스 있으면 또 등장해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람나 감사합니다. 안젤라 선생님 시즌2 기대합니다. 네, 시즌2 지금부터 시즌2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샥 선생님 원장님 하시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GJ 선생님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이 정말 기쁜 소식은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나도 한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웰컴입니다. 연락 주시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는 수술 나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 하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영상팀이 원장님 치과에 가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녹화해서 설명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표라는 게 남한테 보여준다는 것이 참 스트레스 쌓입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많이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 좀 잊지 마시고 또 메가마인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케이스 15분짜리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도전하십시오. 그 프레젠테이션 해서 이긴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15분짜리 멋진 프레젠테이션, 내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한번 만들어 본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 많이 성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귀찮다 하지 마시고 술 한잔 들 드시고 한번 이렇게 케이스 한번 리뷰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첫 술에 배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다는 거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